김태현의 정치쇼 3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자강두변 장은미 변호사 송영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거부터 좀 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지 70일이 지났거든요. 네. 자, 이번에 보석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여기 이제 추가 기소된 게 그때 뭐 체포 막아라, 영장 집행 들어오는 거 막아라. 요게 지시한 거. 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는데 그거를 심리하는 형사 35부에다가 보석 신청을 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도냐? 뭐 요렇게 좀 궁금해서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신청한 거다.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거지 제한을 해서 성실하게 출석을 할 테니 내보내달라. 요 얘기거든요.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런 신청을 어떻게 봅니까? 일단 두 개 재판부 중에 뒤에 좀 추가 기소가 된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아닌 백대현 재판부에 했는데 아마 이 구속 수감일이 재판부마다 이제 카운트되는 날이 다르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더 뒤에 왔으니까 맞아요. 만약에 여기서 보석이 되면 더 빨리 풀리는 뭐 이런 전략적인 판단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지금 큰 틀에서는 일단 지기현 재판부가 여러모로 어쨌든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보석을 인용해줄 리가 없다. 그나마 가능성을 타전해 보면 이 재판부, 이 백대현 재판부가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기현 부장은 보석 해주고 싶어도 지금 못할 거다. 아마 변호인들은 그 생각을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예. 이거 인용 가능성 있어요? 제로죠. 제로라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공판기일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을 비록 별건의 재판부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석을 허가해 주겠어요. 그럼 나가면은 무슨 수로 공판기일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걸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원도 그 당사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예를 들면서 뭐 불구속으로 검찰이 영장 안 치고 이제 불구속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보석해서 내보내주거나의 전제 조건은 너 내보내주면 내가 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와야 된다 법원에.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데도 안 오는데 집에 가면 오겠냐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거지 제한 등을 통해서 성실하게 출석할 거다. 그 얘기는 집이 법원이랑 가까우니까 집에만 있게 하면 더 잘 올 거다. 예? 서울 시내 활보하고 안 할게. 집에만 있다가 법원 올게. 서울구치소에서 오는 것보다 거리는 가까워요. 길만 건너면 되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래도 안 먹혀요? 안 먹히죠. 저희가 그리고 실무에서 무죄 선고가 나와도 그런 막 보석 신청 눈치보다 좀 하잖아요. 그래도 안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무죄의 이 심증을 굳힌 상황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재판부는. 근데 이제 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나오지도 않아. 그런 상황에서 이걸 보석을 해줬을 때 이 법원으로서는 원래는 이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보석의 요건이라는 게 도망가지 않을 것 같고 잘 출석할 것 같고 뭐 이러면은 그냥 해주도록 돼 있지만 원래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거의 법에만 있는 얘기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가능성이 영에 수렴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근데 왜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올 줄 알 텐데. 당사자가 안에서 답답한가 보죠. 그러니까 아마 변호인들도 당사자가 요구하니까 신청을 해줬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인용 가능성이 이건 없습니다. 정말. 본인들도 영인 줄 알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그 얘기 있었나? 되겠죠. 주거지 제한 등을 통해서 성실하게 출석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 송 변호사가 0, 100 이렇게 말한 게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오늘 0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보죠. 오늘 동아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특검은 24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외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을 통보를 했는데 일단 요거 지난해 10월에서 11월경에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합참 내부하고 드론사에서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니까 이거 드론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발이 있었는데 평양과 남포 일대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실행하도록 했다.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이게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군사 이익을 해친 일반 이적 혐의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특검의 설명이거든요. 뭐 직권남용은 그렇다 치고 일반 이적. 그러니까 이제 드론 보낸 거를 처음에 외환죄로 하겠다 그랬는데 외환죄는 이제 안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이적 혐의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혐의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저는 말씀 주신 대로 외환죄는 외국과의 통모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북한과의 통모가 있는지 흐릿한데 만약에 굳이 그걸 한다면 이제 몽골에 이제 막 군인들 보내가지고 뭔가 모종의 모의를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확하지는 않고 그리고 북한이 일단 외국으로 법률적으로 평가받지 않고 통모 관계의 사실관계 구성이 좀 어렵고 북한과 짜고 쳤다는 게 짜고 쳤다는 건 진짜 어렵죠. 북한 뭐 수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환죄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예, 그건 이제 예전부터 민주당에서도 이건 적용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라는 이 좀 총괄적인 부분. 왜냐하면 일반 이적죄 설명 일반 이적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적을 이롭게 했다. 적을 이롭게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맥락은 드론을 보내잖아요. 근데 드론이 이제 한번 대한민국에 북한이 보냈던 적이 있어요. 막 용산 상공을 막 해집고 다니고. 그때 우리가 보복성으로 한번 보냅니다. 그때 유엔사에서 이거 정전협정 위반이다. 너네 보내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한참 뒤에 이제 추가로 보내는데 그때 말씀 주신 대로 합참도 모르고 드론사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또 무기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방위사업법상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일체 없었고 보고 체계도 없었고 내부 진술을 확보한 거에 따르면 부위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고 심지어 북한에서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왜 우리한테 삐라를 뿌리냐 왜냐하면 드론을 통해 가지고 삐라를 뿌렸거든요. 그때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른바 부위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을 봤을 때 북한을 도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시기와 이제 관련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이 계엄의 사전 준비 성격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최소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해하는 행위에 이제 의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송 변호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논리대로 하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수사받아야 돼요. 그리고 경우에 왜요? 따라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018년에 우리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체결하기 전에 그 DMZ, 비무장지대에서 GP 그러니까 감시초소를 남북이 동수로 불능화하는 것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합참에 보고가 올라옵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DMZ의 GP 개수가 2배가 더 많다. 그래서 동수를 해체하면은 우리가 감시와 그 관찰에 있어서 굉장히 이익을 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손해는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보고가 올라오는데 합참은 그걸 묵살합니다.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11개를 다 파괴한 게 아니고 지상시설만 없애고 기한은 남겨놨다. 이걸 확인하고도 허위 보고까지 합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제 보도됐냐면 6월 6일 현충일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거든요. 정권이 출범하고 3일 만이어서 다들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드론 보내서 이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로 처벌 대상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GP를 없앤 것도 처벌받아야죠. 이건 일반 이적죄를 넘어서 형법상 시설 파괴 이적죄가 돼야 될 겁니다. 이건 법정형이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인이 작전을 하기 전에 법전을 봐야 되는 상황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군사상의 대응이 과격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면 굴종적인 것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럼 이 기준선은 어디서 그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강경하면 처벌 대상인가? 군인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온건하거나 유화적이면 처벌 대상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비상계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면 그건 처벌해야 돼요. 그러나 뭐로 처벌해요? 그런 경우에는 내란죄의 양형에 얹어서 처벌하든가 뭐 그런 식의 방식이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열어젖히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이거 어떻게 적용할지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요 얘기 좀 볼게요. 국민의힘의 통일교인이 12만 명이다. 일단 특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의 반응은 통계학적으로 보면 12명이 있는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버한 거예요 특검이 12만 명? 일단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한숨 푹 쉬면서 저희 당이 빨리 거듭나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고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인증도 받을 수 있고? 아니 인증은 받을 생각이 없고. 그런데 이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 정당들의 그 현주소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잖아요. 인구 4명 중에 1명 넘게 어느 정당의 당원이든
당원입니다. 매우 놀랍게도 모든 정당의 당원 숫자를 다 합하면요. 2023년 말 기준으로 1,120만 명이에요. 23년 말 기준 국민의힘 당원 수가 444만 9천, 민주당 당원 수가 512만 9천이에요. 그 정도로 모수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걸 많은 국민들께서 대부분 모르세요. 그래서 오죽하면 2023년에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제목이 만들어진 당원. 우리는 어떻게 1,000만 당원을 가진 나라가 되었나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양당 합치면 1,000만이야 당원이. 그래서 영국은 전체 국민 대비 당원의 숫자가 2%예요. 공산국가인 중국이 공산당원이 인구의 7%예요. 우리나라 25.3%입니다. 유권자 대비. 그게 다 어디서 왔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매집된 당원, 동원된 당원, 나도 당원인지 모르는 당원, 이중당적 이게 질비한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 당에서 통일교인 명부를 120만 명이나 들고 와서 대조해 봤더니 한 10만 명 나왔다. 그걸 가지고 특정한 종교에 딱지를 붙이려고 할 게 아니라 정당의 현주소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오픈해 놓고 어떻게 정당개혁, 정치개혁을 할지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종교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장동욱 대표가 당원명부 압수수색 이후에 문제의 본질은 종교의 자유다. 특정 종교단체 소속 교인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요거고 만약에 통일교경이 많으면 그거 문제 삼으면 그거 헌법상 종교의 자유 침해다. 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전략? 저는 송은석 원내대표랑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궤변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통일교 교인 숫자 뭐 몇 퍼센트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당원이 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똑같은 방언 논리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합치면 국민 숫자를 넘어요. 1,0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무슨 기준이 내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이 11만 명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걸 이 통일교 먼저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명단을 뽑아봤고 그 명단이랑 국민의힘 당원들을 맞춰봤더니 11만 명이 겹친다는 거잖아요. 이 숫자는요 왜 크냐면 이번에도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치렀잖아요. 그때 장동혁 이제 승리를 하셨죠. 대표랑 김문수 후보의 그 격차 표차가 2만 표 정도밖에 나지 않았어요. 이 12만 표라는 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더더군다나 의도를 갖고 특정 뭐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 과정 중에 들어갔다면 그건 정당의 민주주의 질서를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교 측에서도 뭐 문자가 나오고 진술이 나오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 탄압 같으면 종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강제 매집을 했다는 정당법 위반의 문제라서 지금 이 뭐 송은석 대표 등이 말씀하시는 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중요한 거는 책임 당원 중에 숫자가 몇 명이냐. 책임 당원은 전당대회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입니다. 그들이 일시에 대거 들어왔느냐. 그리고 의사에 반해서 들어왔느냐. 3개월 내고 전당대회 투표권 행사하고 빠졌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나온 게 없고 숫자가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저 11만 명을 갖고 얘기하는데 모수가 다르다는 걸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전당대회 때 2023년 투표권이 있었던 책임당원은 83만 명대예요. 그런데 전체 당원 숫자는 그해 말 기준으로 445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360만 명 정도는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허수입니다. 유효한 당원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자꾸 그걸 뒤섞어서 84만 명 중에 11만 명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 민주당에서 자꾸 얘기하는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문자. 통일교인 한 10,000명 모아주십시오. 84만 명 중에 11만 명이나 있으면 전당대회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큰 숫자예요. 근데 왜 거기다 대고 10,000명이나 더 모아달라고 하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일제히 지령을 내리면 전당대회 결과는 끝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대 당에 대한 딱지 붙이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정당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건가. 그러니까 특정 종교 집단이 됐든 원외 정당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조직적으로 들어와서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정당의 의사결정 왜곡이 가능한 그 취약한 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건가에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요거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이제 후폭풍이 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사인 회동설 요거 이제 서영교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요거 면책 특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이다. 두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만약에 수사를 했어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뭐 결국 진실은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 수사를 하면 나오겠죠. 이거 네 사람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히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수사는 아니니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고발한다고 하거든요.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만약에 이게 허위인 게 밝혀지면 처벌됩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있어가지고. 면책특권이 있고 국회에서 면책특권의 요건에 들어맞을 때 이제 발언을 한 거고 부승찬 의원도 대정부 질의 때 이제 서영교 의원도 이제 상임위 때 했던 거잖아요. 이제 면책특권이 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면책특권이 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법원 판시를 거론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부여된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거짓을 언급하고 그것을 의혹 제기의 어떤 형식으로 제기한다면 그거는 형사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시가 있어서 그 정도의 어떤 그 반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렇다면 내가 이거 거짓말이고 가짜인 걸 알면서도 내가 한번 제기해보겠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고 이제 해명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신빙성이 낮다라는 것과 별도로 이 의혹 제기를 한 의원들이 정말 악의성 여기서 이제 고의성 이제 알면서 그랬느냐 여기까지는 좀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보의 틀이 두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매체가 있고 이제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뭐 과거 민정수석 라인이 있다라는 건데 이 매체의 신빙성은 지금 좀 낮은 측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고 이제 특정 제보자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이제 시시비비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봐요? 이거 면책특권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일단 서영교 의원은 국회 밖에 나가서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유튜브에 나가서까지 내가 이러이러하게 제보를 받았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회동을 가졌다라고 국회 밖에서까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밖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거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민형사 책임을 다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007년 1월 대법원 판례의 판시가 명백하게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 했을 때는 그것은 면책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앞으로 일종의 바보 코스프레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열린공감TV가 처음에 그 녹음 파일을 올릴 때 영상 맨 앞에 노란색 작은 글씨로 AI로 만든 거라고 써 있어요. 물론 열린공감TV는 최근에 와서 그것 AI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에 그렇게 써 있으면 아니 그걸 보고도 국회에서 그렇게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되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 봐야죠. 한 가지 더. 그 녹음 파일에 보면요. 날짜가 특정이 안 되면서도 가장 빠른 날짜가 4월 7일이에요. 근데 그때는요.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 올라왔어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3월 28일에 대법원에 올라왔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사건이 올라온 지 10일이 됐는데 어떻게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최소한의 지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앞으로 처벌을 피하려면 계속 이런 바보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게 두 분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 민주당은 이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작한 거니까 정리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오늘도 이제 원내 지도부 인터뷰나 뭐 이런 내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대정부 질문은 서로 뭐 알고 한 거 아니냐, 이제 당 지도부와도 이제 원내 지도부와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미리 공유도 하고 그러지만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본인 확신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이 계시잖아요. 일단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특검에도 부르면 뭐 나갈 수도 있도록 하겠다. 당사자가 딱 특정되어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취지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본인 의혹을 제기하신 그 정치인이 해결해야 되는 몫으로 남기는 것 같고 이제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워딩을 보면 같은 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각각의 헌법기관인데 뭐 통제할 수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의원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한 공세, 이거의 목적은 뭐라고 봐요? 판결 보복이죠. 그 전원합의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초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결국 대법원에서 이렇게 전원합의체 판결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보복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법치국가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여권 내부에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 2월에 법관 인사 이동 이후에 그 판사의 소신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나 되는 재판 중에 어느 하나쯤은 공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재판부가 바뀌면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바꿀 때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인사를 대법원에서 내려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뒤흔들면 안 됩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한 나라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93년 이래로 김영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부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임기를 못 채운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강두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송영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